서울 성북구의 유명 웨딩홀 루벨라 하우스는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다. 정소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분주한 손길에 둘러싸여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나이 50이 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기대와 약간의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번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예비 신랑 하준석은 자상하고 지적인 이미지의 출판사 대표였다. 그는 소연의 지난 아픔까지 보듬어주며 다가왔고 이 결혼을 통해 소연은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의미를 되찾고 싶었다. 소연 언니 괜찮으세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선 큰언니 정명자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울렸다. 어릴 때 내 손 꼭 잡고 처음 학부모 상담 갔던 날이 생각나네. 이제는 이렇게 신부가 되다니. 소연은 웃으며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에게 정명자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부모를 잃은 뒤 언니는 혼자 카페를 운영하며 동생을 키워냈고 그녀의 살 대부분을 소연에게 바쳤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며 스태프 하나가 다급히 들어왔다. 신부님, 강아지 한 마리가 복도에서 식장을 향해 뛰어가고 있어요. 하객들이 놀라고 있어요. 강아지요? 소연의 눈이 커졌다. 혹시 다리? 그녀는 드레스를 걷어올리며 복도로 달려나갔다. 정말이었다. 흰색 말티즈 한 마리가 예식장 입구에서 짖으며 드레스 자락을 물고 있었다. 다름 아닌 그녀의 반려견 다리였다. 다리야, 너 여긴 어떡해? 다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더니 다시 복도 끝으로 달려가 짖으며 뭔가를 알리려는 듯 했다. 이 광경을 본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진행을 미뤘다. 정명자도 급히 달려왔다. 소연아, 저 아이가 뭔가 알려주려는 것 같지 않니? 다리는 복도 끝 비상구 앞에 서서 멈춰섰다. 소연은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불길했던 꿈, 설명할 수 없는 예감들. 그녀는 고민 끝에 다리를 따라 비상구 문을 열었다. 바람이 한 차례 불어오고 조용한 호텔 뒤편의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다리야, 어디 가니? 소연은 드레스를 걷어쥐고 조심스럽게 다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아직 이날의 진짜 하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결혼이 무엇을 위한 무대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호텔 뒤편 정원을 지나자 다리는 곧장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정소연은 하이힐을 신은 채 걷기 어려웠지만 신기하게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계획된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연극의 마지막 장면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다. 주차장 가장자리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다리는 그 차 앞에서 멈춰 짖었다. 소연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가자 조수석 창 안으로 비친 것은 익숙한 서류 가방 하나였다. 그리고 차량 안에 설치된 작은 블루투스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였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연은 반사적으로 차 뒤편에 몸을 숨겼다. 주차장으로 두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그중 한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예비 신랑 하준석 아니 본명 하도현이었다. 또 다른 남자는 중년의 낯선 인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 여잔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낯선 남자가 물었다. 전혀요. 그녀는 아직 내가 출판사 대표라고 믿고 있지요. 하도현의 말투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다. 가짜 가족 관련 거는요? 혹시 문제가 되진 않겠죠? 걱정 마십시오. 본가 쪽은 제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여자만 사인하면 소유권은 우리가 갖게 됩니다. 소연은 귀를 의심했다. 가짜 가족? 뭔가? 무슨 말이지?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역시 부회장님은 철저하시네요.
하도현이란 이름은 그쪽 가족만 아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출판사 대표 하준석은 그저 포장된 껍데기일 뿐이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서서히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하도현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JK미디어 그룹의 부회장이며 이미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채 다른 가정까지 두고 있는 인물이었다. 지금 그녀에게 청혼한 이유는 단 하나 재산. 소연의 손이 떨렸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와 함께한 지난 2년은 무엇이었던가. 언니에게 소개하며 기뻐하던 날들, 반려견 다리와 산책하며 함께 꿈꾸던 노후 모두가 거짓 위에 쌓인 성이었다. 차량에 타려던 두 남자가 멈춰섰다. 잠깐 누가? 하도현이 고개를 돌렸다. 소연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이 결혼식에 다시 돌아가 거짓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진실을 향해 도망칠 것인가. 정소연은 모르는 사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차 뒤에 숨어 두 남자가 자리를 떠날 때까지 긴장된 채 버텼다. 차량이 떠난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그녀의 손등을 핥았다. 손끝이 따뜻해졌다. 결국 그녀는 다리를 안고 조심스레 호텔로 돌아갔다. 결혼식장은 이미 소란스러웠다. 하객들 사이에선 신부 실종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웨딩 플래너는 식순서를 조정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정명자는 예감이 좋지 않은 듯 얼굴이 창백했다. 소연이 로비 구석으로 들어서자마자 언니는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소연아, 어디 갔던 거니?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 소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언니, 우리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정명자는 눈빛 하나로 상황의 심각성을 읽어냈다. 그들은 호텔 라운지의 조용한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소연은 주차장에서 들은 이야기와 하도현의 실체를 모두 털어놓았다. 정명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정명자가 조용히 말했다. 소연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최근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해서 하준석이란 사람이 이미 다른 가정이 있다고 했어. 난 그저 질투에 미친 사람이라고 넘겼지. 내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소연은 눈을 감았다. 언니도 어렴풋이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 역시 소연의 행복을 위해 침묵했던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소연이 입을 열었다. 언니, 나 이제 뭘 해야 하지? 정명자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사람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알려야 해. 우리가 속았던 만큼 더는 그가 누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우 검사님? 정명자가 전화를 받으며 놀란 듯 말했다. 그는 정명자의 오래된 친구이자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였다. 예?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정명자는 통화를 마치고 소연을 바라보았다. 민우가 JK미디어 그룹의 하도현을 조사 중이래. 내 이야기를 들으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대. 소연은 눈빛이 달라졌다. 사랑이 배신으로 변한 자리를 이제 정의와 결단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일어섰다. 다리는 그녀의 옆을 묵묵히 따라왔다. 이제 그녀는 결혼식장이 아닌 진실의 무대로 향하고 있었다. 정명자의 안내로 박민우 검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박민우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지닌 인물이었다. 서재 가득한 책과 깔끔하게 정돈된 문서들이 그의 성격을 대변했다. 그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며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정소연 씨, 그 사람과 몇 년 사귀셨다고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준석인 줄 알았어요. 출판사 대표로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의 본명은 하도현 JK 미디어 그룹의 부회장입니다. 현재 우리 쪽에서 비공식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죠. 소연은 주차장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틀었다. 박민우의 눈빛이 번쩍였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위장 결혼, 재산 편취 시도, 그리고 이미 다른 가정이 있다는 대화까지. 이건 형사 고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명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민우야, 그 사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니? 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수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지방 중소기업 회장의 딸과 위장 결혼을 시도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증언을 거부하며 사건이 흐지부지 됐죠. 그 이후 더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만 피해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박민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예요. 도현은 여러 차례 부동산 명의 이전, 위장 결혼을 통해 기업 자산을 가로채려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충격적입니다. 그는 모니터를 켜고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엔 하도현이 낯선 여성과 두 아이와 함께 있었다. 가족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 이 여성은 정식 혼인 관계입니다. 결혼 신고가 되어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소연의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다리는 소연의 무릎 위에 조용히 몸을 올렸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고요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민우는 즉시 수사팀과 연결해 체포 작전을 준비했다. 하도현이 현재 머무는 장소는 강원도 평창의 별장. 주말마다 외부와 단절된 그곳에서 사적인 일정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밀한 거래와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장소였다. 정소연 씨, 이 작전에 동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직접 봐야만 끝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모든 거짓을. 박민우는 고심 끝에 그녀의 동행을 허락했다. 단 차량에서 대기하며 절대 건물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새벽 3시 수사팀과 특수부대는 조용히 평창으로 향했다. 별장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고급 SUV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다. 내부 감시 카메라를 해킹한 수사팀이 구조를 확인한 뒤 곧 작전을 개시했다. 들어간다. 박민우의 목소리에 맞춰 무장한 요원들이 사방에서 별장을 에워쌌다. 몇 분 후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졌다. 실내에서 남자들의 고함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차 안에서 지켜보던 소연은 차마 눈을 떼지 못했다. 다리는 그녀 무릎 위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곧 박민우가 무전을 통해 소식을 전했다. 하도현 현장에서 체포 완료. 저항 있었지만 제압함. 가족은 현장에 없음. 소연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소식이 도착했다. 정명자 씨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도현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언니가? 다리는 조용히 으르렁거렸다. 그날 밤 그녀는 또 한 번 잃을 수도 있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다시 움직여야 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명자는 도현의 또 다른 은신처로 유인당해 있었고 그곳은 강원도 깊은 계곡 근처의 폐가였다. 수사팀은 GPS와 전화 기록을 바탕으로 추적했고 소연도 동행했다. 차량에서 내려 계곡을 따라 걷는 동안
그녀는 수없이 언니의 이름을 되뇌었다. 제발 언니만은. 폐가 안에서는 말다툼이 오가고 있었고 도현의 분노 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왜 날 배신했어? 내 동생이니까 봐준 거야. 그 순간 박민우가 돌입을 지시했다. 무장 요원들이 순식간에 폐가를 장악했고 정명자는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었다. 팔과 다리에 가벼운 타박상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녀는 소연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널 제대로 못 지켜줘서 내가 처음부터 의심했는데 더 일찍 막지 못해서. 소연도 울었다. 언니, 우리가 서로 지켜준 거야. 언니가 없었으면 나 그 사람 손에 넘어갔을 거야. 그날 하도현은 구속되었고 그의 위장 결혼, 이중생활, 위조 계약서, 재산 강탈 시도에 대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소연이 제공한 녹음과 박민우의 수사 자료가 결정적인 열쇠였다. 다리는 조용히 두 자매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그 작은 생명체는 인간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봤고 그녀들을 위기에서 끌어내준 유일한 존재였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도현의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고 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정황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명령했다. JK미디어그룹은 이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고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이제 시작이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그녀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몇 달이 흐른 뒤 정소연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도시의 소음과 거짓으로부터 멀어진 삶. 그녀는 작은 에세이 작업실을 열고 일상 속 이야기를 글로 담기 시작했다. 다리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편안히 누워 있었다. 정명자의 카페도 다시 활기를 찾았고 오윤철 검사는 가끔 소연을 찾아왔다. 그녀가 쓴 글은 지역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고 몇몇 출판사에서도 출간 제안이 들어왔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냐는 질문에 소연은 언제나 같은 말을 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건 아픔이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다리는 여전히 그녀 곁에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꼬리를 흔들었다. 진실을 향해 짖었던 그날처럼. 정소연은 그 작은 생명 덕분에 가장 어두운 순간을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